독일이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고 축포를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긴 독일이 오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겼는데 만들 자리가 없거든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독일을 조롱하거나 한국을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직 숫자로만 손익을 따져보겠습니다. 60조를 준 독일의 도크엔 이미 10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9배, 스스로 2040년대까지 풀가동이라 말한 회사죠. 승리가 어떻게 짐이 드는지 그 만들 자리의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노후한 자국 잠수함을 최대 12척, 새 것으로 바꾸는 사업이었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가 뽑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캐나다 정부 스스로 역사상 최대 방산 조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6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잠수함 하나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사실 이 경쟁은 원래 두 나라의 승부였습니다. 2025년 8월 캐나다는 최종 후보를 딱 둘로 압축했습니다. 독일의 TKMS 그리고 한국의 한화오션. 이 둘이 마지막까지 맞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독일이 손을 든 거죠. 채택된 기종은 2일 ECD라는 잠수함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개발한 최신형이죠. 계획대로라면 2027년 말에 본계약을 맺고 2034년까지 초도 물량 4척을 받는 일정입니다. 그러니 독일이 축포를 쏜 것도 당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일감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현지 언론도 조선소도 승리에 들떴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가 나고 딱 일주일 사이에 TKMS의 주가가 약 13% 빠졌습니다. 이겼는데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보통 큰 계약을 따내면 회사 주가는 오릅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가 붙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60조짜리 초대형 수주를 발표하고도 오히려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은 이 계약을 마냥 축하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박수칠 때 이 사람들은 계약서 속에서 뭔가 불편한 걸 먼저 읽어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제가 된 이 60조라는 숫자, 전부가 잠수함 만드는 값은 아닙니다. 실제 배를 건조하는 돈은 약 20조 정도입니다. 나머지 40조에서 50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배들을 정비하고 고치고 불리는 유지비입니다. 잠수함 값보다 관리비가 훨씬 큰 계약인 셈이죠. 참고로 이 경쟁의 2순위, 그러니까 예비 공급업체 자리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그 다음 순번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긴 독일이 왜 웃지 못했을까요? 투자자들이 계약서에서 읽어낸 그 불편함은 대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바로 만들 자리입니다. 자, 방금 만들 자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세계적인 독일 조선소가 자리가 없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척 만드는데 보통 5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커다란 건조 도크 하나를 통째로 붙잡고 있어야 하죠. 이 도크가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가 비어야 다음 배를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럼 독일 TKMS의 자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이 회사가 쌓아둔 주문이 약 185억 유로입니다. 나중엔 206억 유로까지 더 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기록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은 약 21억 유로 정도입니다. 쌓인 주문이 한 해 매출의 9배, 10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들어온 주문만 다 소화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2040년대까지 공장을 꽉 채워 돌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15년 넘게 예약이 꽉 찬 셈이죠. 쉽게 말하면요, 손님은 문 밖까지 줄을 섰는데 주방은 딱 하나뿐인 맛집입니다. 주문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리 나오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새 손님을 받을수록
대기줄만 길어질 뿐입니다. 주문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크가 비어 있어야 캐나다 잠수함을 안 칠 텐데 그 자리엔 이미 선약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독일 자국 해군이 212CD를 추가로 주문해뒀습니다. 노르웨이와 함께 만들 물량도 순번을 잡았고요. 싱가포르 주문도 앞줄에 서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먼저입니다. 캐나다 12척은 그 줄의 맨 뒤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냉장고가 이미 꽉 찼는데 누가 대용량 장바구니를 통째로 들이미는 셈입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럼 자리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도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비스마르라는 곳에 두 번째 잠수함 라인을 짓고 있거든요. 8년에 걸쳐 약 2억 2천만 유로를 넣고 2029년까지 1,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데도 숙련공을 키우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자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새 자리가 열리는 건 한참 뒤라는 거죠. 승리의 축포는 오늘 쐈는데 정작 만들 준비는 몇 년 뒤에나 갖춰집니다. 그리고 여기엔 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조선업은 참 얄궂은 장사입니다. 설계하고 사람 뽑고 설비 까는 돈은 지금 당장, 그것도 몇 년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매출과 이익이 손에 잡히는 건 한참 뒤예요. 캐나다 것만 봐도 본 계약이 2027년 말, 초도화 민도가 2034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몇 년간은 돈을 쓰기만 하고 버는 건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 큰 수주 소식에도 지갑을 닫은 겁니다. 결국 시장이 주가로 먼저 반응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겼는데 만들 자리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독일 조선소의 속마음입니다. 축배를 들면서도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만들 자리가 없다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계약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가 잠수함만 사겠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주렁주렁 붙었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그리고 현지 생산. 공장도 캐나다에 짓고 부품도 현지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절충교역, 영어로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건을 팔면서 앞으로 현지 AS까지 공짜로 얹어드리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언제 끝나느냐죠. 배를 다 만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건조 후 정비까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부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유명한 60조 원, 이게 전부 잠수함 값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실제 배를 짓는 건조부는 약 20조 뿐입니다. 나머지 40조가 넘는 돈은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정비, 개량비입니다. 수명주기 전체로 따지면 최대 620억 유로, 그중 건조부는 200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30년짜리 뒷감당인 거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 앞으로 30년간 그 동네 사람들 집수리를 전부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한 겁니다. 이게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결국 독일은 두 개의 짐을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미 도크에 쌓인 10년치 밀린 일감, 다른 하나는 앞으로 20년, 30년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현지화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얄궂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절충교역 조건은 원래 한국도 다 받아들이려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팀코리아는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었거든요. 한화는 캐나다 철강회사에 3억 4천만 달러를 넣기로 했고, 현대는 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짓는 30억 달러짜리 사업까지 얹었습니다. 다 합치면 3조 4천억 원 규모였죠. 그런데 수주가 무산되면서 이 투자 보따리도 함께 백지화되는 흐름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 20년, 30년짜리 무거운 청구서도 함께 내려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도 호주에 잠수함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계약 자체가 결국 깨졌습니다. 대형 방산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업계에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무리한 조건이면 차라리 안 따내는 게 낫다고요. 자, 이제 앞에서 걸어둔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큰 수주를 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시장은 먼저 알아챈 겁니다. 이 승리가 축배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말이죠. 승리가 곧 족쇄가 되는 순간, 이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진 걸까요? 감정은 빼고 냉정하게 숫자로만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에 내민 배는 KSS-3 배치2입니다. 3,600톤급의 수직미사일 발사관 10개를 품은 잠수함이죠. 이 배는 종이위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미 2025년 11월에 일본 함이 물에 떴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만들어져 바다에 나간 실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독일이 딴 21ECD는 어떨까요? 이 배의 캐나다형은 사실상 아직 설계와 신형 단계에 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완성된 배가 미완성 배에 밀린 셈이니까요. 가격은 어떨까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잠수함끼리 딱 떨어지는 공식 단가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선 실력이 드러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 척에 25억 달러, 만드는데 9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약 5억 6천만 달러에 5년이면 뽑아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값은 5분의 1, 시간은 절반입니다. 같은 배를 남들 한 척 값으로 5척 만드는 손이라는 뜻이죠. 이게 괜한 자랑이 아닙니다. 실측된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은 잠수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충남급 호위함을 보세요. 3,600톤급 몸집에 함포와 미사일 발사관 16개, 국산 레이더까지 얹은 배입니다. 덩치는 호위함인데 성능은 구축함급이라 별명이 미니 구축함입니다. 이런 배들을 값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성능이 검증됐냐고요?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약 14,000km를 항해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물속으로요. 먼 바다까지 조용히 나가 작전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값도 싸고 배도 다 만들었고 먼 바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토 상호 운용성이었습니다. 나토는 서로 장비와 신호를 딱 맞춰 쓰는 군사동맹입니다. 독일 21ECD는 그 규격에 완전히 맞습니다. 한국은요, 나토의 정식 회원이 아니라 파트너십 국가에 그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능표와 가격표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렇게 물은 거죠. 그쵸? 우리 동아리 회원 맞으세요? 실력 심사가 아니라 자격 심사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탈락은 기술이 뒤져서가 아닙니다. 정치와 동맹이라는 벽에 막힌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신승리는 금물입니다. 한국에도 분명한 숙제가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판 209 잠수함은 인도가 늦어지며 뒷말을 남겼습니다. 2차 사업은 예산 문제로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선 고배를 마셨습니다. 얼마 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도 마지막에 일본에 밀렸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만드는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 뒤에 확실히 책임지는 실적, 그 뒷감당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겼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실력은 증명됐고 냉정하게 숙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이 60조보다 훨씬 큰 판을 줍기 시작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그럼 한국이 주었다는 그 큰 판이 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캐나다 60조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판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함정 시장입니다.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간 배를 만드는 데 쓸 돈이 총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에서 1,600조 원 규모죠. 한 해에만 약 400억 달러씩 씁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공식 계획으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캐나다 사업이 60조였죠?
그중 실제 건조부는 20조였고요. 그 옆에 1600조를 놓아보세요. 동네 슈퍼 하나를 놓쳤는데 바로 옆 대형마트 본사가 납품 제안서를 보내온 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미국이 한국을 찾을까요? 미국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지금 함정이 부족합니다. 현재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리려 하는데 배 만들 손이 없습니다. 이미 발주해둔 잠수함을 짓는 데만 숙련 인력 약 25만 명이 모자랍니다. 최고급 용접공 1명을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조선소가 얼마나 삐걱대는지 최근 사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연안 전투함 그리고 신형 호위함 사업이 줄줄이 일정과 예산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370척이 넘죠. 미국 입장에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빨리 늘려야 하는데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엔 번스 톨레프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만들게 한 법이죠. 무려 100년 가까이 지켜온 빗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빗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G7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함 10척 빨리 만들 수 있냐고요. 말뿐이 아닙니다. 미 해군은 한국 조선사에 구축함과 급유함을 만들 수 있는지 공식 정보 요청서 RFI를 보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선 이미 관공선 2척, 약 15억 달러어치를 짓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직 도장 찍은 계약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발언일 뿐이고 100년 된 그 법이 실제로 바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뼈아픈 기억이 있죠.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큰 기대를 걸었다가 배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땐 정말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겁니다. 필리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선 한국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실제론 프랑스와 스페인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아직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팀 코리아가 내놓은 700억 달러 경제 효과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입찰에 참여한 회사 쪽이 의뢰에 만든 추정치입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태도는 하나입니다. 들뜨지도 실망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실체를 지켜보는 겁니다. 기회는 분명히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는 것과 그걸 잡았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이기는 것보다 만들 수 있는 게 힘이라는 것. 독일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만들 자리가 없어서 그 승리가 짐이 됐습니다. 한국은 졌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시장의 입장권이 됐습니다. 이건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진짜로 만들어내는 나라에 손을 들어줍니다. 만드는 능력이 곧 국력인 시대인 거죠. 여러분이 매달 낸 세금, 그리고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만들 자리, 그건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아이 세대의 일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잠수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독일을 택한 캐나다가 5년 뒤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 호구가 될까요?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